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해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는 평가 속에 우리 증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더해지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장기간 거래 정지가 불가피하고 반대의 경우 당장 내일부터 거래가 다시 이뤄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역대급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매수 심리가 추락한 영향이 컸는데 대선 전까지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추경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승폭이 변동금리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고정금리 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50만 원 이상 늘어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역시나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장중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다시 제기되면서 주춤한 부분이 아쉬운 하루였는데요. 증거부 박찬희 기자와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박 기자, 다행히 낙폭을 만회하긴 했지만 오늘 정말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시장 정리해 주시죠. 네, 전날 급 반등한 우리 증시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연준 FOMC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양지수 모두 1% 넘게 오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중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칠러 반군이 장악한 루간스크 공화국 지역의 4곳에 각각 박격포와 슈루탄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 소식에 잘 가던 양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했고 코스닥의 경우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간 오후 3시 40분경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폭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 나온 소식인 만큼 오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요. 그래도 시간의 거래 흐름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2% 가까이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3% 오른 2,74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이 무려 1조 1천억 원에 가까운 매물을 던지면서 이틀 내리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487억 원, 4,331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전날 4% 넘게 급등했던 코스닥 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요. 0.45% 내린 874포인트 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작에서는 기관이 홀로 사들였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다만 거래 대금은 전날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 먼저 찬찬히 간밤에 발표된 FOMC 의사록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긴축에 대해서는 시장 워낙 또 단련이 됐던 만큼 사실 꽤나 매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이후에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내용이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연준이 공개한 1월 FOMC 의사록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려 73번이나 언급이 됐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연준 위원 대부분이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긴축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긴축을 시사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이번 의사록이 전반적으로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인데요. 네. 다만 이미 시장이 대규모 조기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이번 FOMC 의사록 내용에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된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예상은 다들 하셨겠지만 지금 연준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73번이나 언급이 됐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겠죠, 아무래도.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말씀해주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요. 네. FOMC 위원들은 지난달 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 지표가 계속해서 연준 장기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고 높아진 물가 상승률 역시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월 FOMC 이후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7.5% 급등한 것으로 나오면서 무려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물가지표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다. 월가는 연준이 당장 3월 FOMC에서 한꺼번에 금리를 50bp 올리거나 아니면 남은 7번의 FOMC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올릴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로 한번 돌아와 볼 텐데 오늘 시장 사실 스타트도 좋았고 장중에 등락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또 바로 만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의견은 분분할 것 같긴 한데 전문가들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강한 반등세를 보일 줄 알았던 우리 증시가 오늘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고 주춤하면서 네.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 모습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약세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다며 3월부터 경기 재개 흐름이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5월까지는 큰 무리 없이 쭉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연준의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시장에 선 반영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기준금리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은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이라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세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3월 FOMC까지는 통화정책 긴축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 매크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향후 2주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실제 공포지수로 불리는 V-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올해 1월 중순까지만 해도 12포인트에 그쳤는데 오늘은 2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네. V-코스피 지수가 높을수록 증시 변동성이 크다는 뜻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불안 요소로 남을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FOMC 그리고 연준의 긴축 속도 전망에 따라서 시장 낙관 그리고 비관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고 공통적인 의견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분간 불안 요소로 남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감안하고 주목해볼 만한 업종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업종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최근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주목해보면 좋을 업종으로 이 리오프닝주를 꼽았습니다. 네. 박소연 신용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여행, 항공, 이 화장품 등 개별 종목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1월 FOMC 의사록의 안도감이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숨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리오프닝주들의 주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세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주 중에서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 IT, 반도체 기업들을 눈여겨보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주 업종의 향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으로는 성장주를 꼽았는데요. 성장주 같은 경우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뭐 예상하셨다시피 역시나 리오프닝주 그리고 수출이 잘 나오는 IT 반도체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오늘 발표가 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서 곧 발표할 예정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희영 기자. 네,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실질 심사 대상 여부 발표가 되는 거죠? 네, 잠시 뒤 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 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거래소는 지난달 24일까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종 결정 마감 시한으로 오늘로 제시하면서 잠시 후인 오후 5시경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주분들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정 기자, 이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따라서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 여부까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래소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당장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장기간 거래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면 최대 35일간 심사를 거친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 상정돼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장 유지나 폐지 또는 1년 이내에 개선기간 부여가 가능한데요. 기심위에서 유지 결정이 나오면 다음 날 바로 거래가 재개되고 상장 폐지 결정 시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 역시 기심위와 마찬가지로 상장 유지 또는 폐지, 1년 이내에 개선기간 부여가 가능한 만큼 길게는 수년간 거래 정지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액주주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결국 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길게는 수년간 2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은 발이 묶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벌써 새해부터 꽤 길게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결과 어떻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 정지 사유였던 직원의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인해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부실 회계 논란까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임박한 것도 심사 대상에 해당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있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나 범위 제한 한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상장 폐지 사유가 돼 다시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거래가 재개되고 감사 의견 거절을 이유로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래가 정지될 경우 이 기간 동안 새로 유입된 투자자들의 피해로 시장의 혼란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거래소가 거래 재개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최종 결정이 공시되는 대로 자세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정영입니다.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런 흐름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169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가 포함된 걸 고려하더라도 천여 건대였던 지난달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셈입니다. 곧 봄 이사철이 도래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원래 이 시기에 매수 문의가 좀 많은데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정부의 돈줄 옥죄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뭔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좋긴 한데 제대로 된 걸 시도해야지. 이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집값 역시 사실상 멈춰선 상황입니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 매매 심리 지수는 지난달 105.3을 기록해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책 전환기가 아마 영향을 줄 거고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다들 부담스럽잖아요.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상황이 다른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26번에 걸친 부동산 규제가 만든 거래 절벽 속에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규제 완화 공약들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가 이런 주택시장 상황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나 공급 확대 같은 공약들이 실제 이행된다면 관망세가 끝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홍원표 기자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주택시장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관망하면서
대선 이후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유력한 두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일단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실제 부동산 정책으로 발표된다면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의 추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택 공급은 최소 3에서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는 입주 가능한 실물주택이 얼마나 단기에 유의미한 물량으로 공급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로서는 단기에 서울에서 그러한 주택의 공급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 서울 내의 정비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멸실주택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문제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예상됩니다. 서울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도 3기 신도시 입주 시점까지는 상승의 무게가 쏠립니다. 다만 현재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일부 지방은 당분간 하향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GTX 개발도 현실화된다면 수도권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GTX 노선을 발표하자마자 집값이 들썩였는데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은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회 통과가 필요한 임대차 3법 개정이 어려워 전세난과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초월한다는 의미의 메타와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메타버스.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아바타라는 단어와 함께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2003년 발표된 세컨드 라이프 등 가상현실 플랫폼이 나오고 증강현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발전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돼 왔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 정보나 이미지 기반의 기존 플랫폼을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한 셈입니다.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출시 3년여 만에 2억 5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고 로블록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5천만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메타버스 시장도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조사업체 이머전 리서치는 2020년 476억 달러, 우리 돈 56조 수준이었던 세계 메타버스 시장이 2028년에는 8,289억 달러, 약 9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매년 40% 이상씩 고속 성장하면서 플랫폼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럼 등 모임 기반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캐릭터와 가상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기업 활동까지 가능한 오픈형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개방형으로 아바타랑 공간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과 이 브랜드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큰 월드가 돼서 다양한 외부 서비스나 기업들이 이 브랜드 안으로 모셔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경제활동도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기업활동 역시 메타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격의 업무 협업과 인재 확보에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일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인재들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을 가상에 만들어서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류나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 플랫폼이 정보 전달 위주에서 경험 중심의 3D 공간으로 대체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그야말로 붐이 일면서 이제는 조금은 친숙한 개념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허상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메타버스, 그 성공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예전에 그 싸이월드나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메타버스를 이제 가상 세계를 현실로 구현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뭐 예전부터 있어 왔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일단 메타버스를 이제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일상 기록형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싸이월드도 그렇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들이 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울 세계형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구글 어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각지에 있는 실물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랜선 여행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고요. 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포켓몬고 같은 이제 증강현실형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뭐 리니지 같은 그런 이제 뭐 가상 세계형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 메타버스 열풍을 일으켰던 걸 이제 보면 이제 뭐 네이버 제페토나 이제 로블록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크게는 가상 세계형 메타버스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 놀이를 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기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뭐 우리가 뭐 일기를 쓰고 이제 사진을 보고 뭐 게임을 하는 그런 소비자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싸이월드로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뭐 이미 만들어진 형태의 이제 뭐 미니홈피 스킨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뭐 도토리를 지불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지금은 내가 직접 스킨을 꾸미고 그 스킨으로 이제 도토리까지 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페토에서는 약 50만 명의 이용자가 아바타의 옷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렌즈라는 크리에이터는 뭐 아바타들이 좋아하는 귀걸이나 모자 같은 걸 만들어서 한 달에 1,500만 원씩이나 벌고 있다고 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아예 이제 그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싸이월드와는 조금 다른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비와 생산을 같이 하는 앞서 얘기한 이제 프로슈머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뭐 그냥 유튜버 정도만 해도 이 생산과 소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또 생각해 보면은 좀 다른데요. 일단 뭐 요즘 반응이 좀 뭐 명품 하울 영상 유튜브에 많이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찍는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명품을 사야겠죠. 고가의 명품을 사야 하는데 사기가 예. 쉽지가 않죠. 뭐 일각에서는 뭐 협찬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뭐 그 협찬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뭐 현실에서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명품을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게임 아이템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또 이제 현실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직접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제 상점을 내서 이제 뭐 파는 것인 만큼 당연히 가품은 아니고요. 또 현실처럼 프리미엄을 붙여서 리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아바타 꾸미기라고 보기에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구찌 같은 경우 로블록스 안에 이제 구찌 가든을 개설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정판 디오니소스 가방을 475 로벅스에 판매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면서 한때 35만 로벅스, 이제 우리 돈으로 약 49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로벅스는 로블록스 안에서 통하는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 실물 디오니소스 백이 한 400만 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만질 수도 맬 수도 없는 디지털 가방이 이 지금 실물 가방보다 비싼 셈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명품뿐만 아니라 뭐 미술품, 뭐 아이돌 굿즈, 뭐 골프장 티타임, 나아가서 집까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는 사람들이 전 더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좀 심리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세계보다 더 큰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단순히 이제 현실의 복제가 아니라 현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세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세계뿐 아니라 메타버스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술들도 동시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뭐 인터넷, 뭐 이커머스, 뭐 AR, VR, 뭐 5G, 블록체인 같은 지금 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그런 첨단 IT 기술은 다 메타버스를 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 뭐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로 얼마나 똑같이 가져올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다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가상 세계에서 사고판 자산이 정말 뭐 가치가 있는 건지 또 있다면 가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게 항상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일단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이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해진 겁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는 NFT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뭐 아니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 디지털 가방 같은 경우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카탈로그 이미지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일단 오프라인 명품처럼 돈이 되고 또 이제 명품 보증서처럼 이제 원본이라는 증거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유 증명과 교환 가치 결정을 NFT와 암호화폐가 각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NFT로 인해서 메타버스 세계는 소유권 개념을 생성하고 또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공고해진 셈이고요. 따라서 디지털 자산 거래와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생태계는 앞으로도 확장될 전망입니다. 그럼 이런 이 메타버스 세계가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게 사실 아직 완전히 구현된 상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 가상 세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뭐 PC나 스마트폰으로 체험하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나요? 일단 저희가 내용물은 굉장히 훌륭한데 요거를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비유하면은 굉장히 뭐 이제 정말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작 신제품을 좀 이제 낡은 포장지로 감싼 형국이다 좀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2차원에 기반한 뭐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구현이 되는 요 세계는 솔직히 싸이월드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니홈피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보다 실감나는 이런 3차원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XR, 확장 현실 기술이라는 이제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이제 모바일 시대를 연 것처럼 어떤 하드웨어가 발전하면 그 하드웨어 안에서 소비할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발전도 자연히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XR은 이제 뭐 AR, VR, 또 이제 MR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영화 아이언맨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뭐 허공에 이제 홀로그램 화면을 띄워서 이제 지금 맨손으로 이제 굉장히 멋있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혼합해서 그렇게 세 가지가 그렇게 구현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각각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VR, AR. 일단 AR은 증강현실, 그리고 이제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이제 MR은 요거를 합한 이제 혼합현실인데 요 세 가지를 다 구현을 하는 게 XR, 확장현실. 예. VR과 AR을 혼합한 게 MR인데 예. 그것까지 또 합한 게 그렇죠. XR이라고요? 예. 예. 좀 복잡하네요.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메타의 자회사 오큘러스가 전체 XR 기기의 절반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도 이제 새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인데 헤드셋에 탑재된 이제 5개의 카메라가 이제 사용자의 시선이나 입술 모양, 또 전신 움직임을 감지해서 3차원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또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XR 헤드셋을 출시하면서 메타의 독주를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도 연내 XR 신제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지난 2018년 이후 좀 신제품 출시를 중단했던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해서 좀 이제 다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XR 기기 시장에 재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결국 얼마나 공간들을 좀 잘 모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뭐 콘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같이 좀 진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냥 VR 기기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뭐 홀로그램으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 그런 가상 공간이 펼쳐지게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펼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뭐 게임하고 거의 동의어 수준으로 평가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유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유행이 끝나버리면 그 메타버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좀 한철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희가 오늘 계속 싸이월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싸이월드도 결국 문을 닫았고 또 게임 말씀하셨는데 뭐 게임도 뭐 속된 말로 이제 섭종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현실이 지금 이제 하드웨어가 좀 빈약한 현재의 메타버스 상황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섭종은 서버 종류를 줄인 거죠. 예. 풀어서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이제 비슷한 플랫폼만 쏟아져 나온다면 당연히 이용자는 줄어들겠고 나중에는 생태계 전반이 이제 위협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이야 이제 메타버스가 신사업이고 이제 서비스를 시행 중인 기업이 몇 개 없지만 향후 이제 좀 많은 사업자들이 진출을 하고 또 이용자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면 아무리 뭐 지금 날고기는 제페토나 로블록스라도 버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페토의 경우 지금 뭐 코인이나 잼이라는 자치화폐를 쓰고 있고 좀 포트나이프는 뭐 V벅스, 로블록스는 로벅스라는 가상자산이 통용되고 있는데 막말로 이제 잼이나 로벅스가 싸이월드 도토리처럼 휴지 조각이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 때문에 로블록스를 비롯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신들 고유의 가상자산을 유지하기보다는 좀 플랫폼 안정성과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제
이제 뭐 NFT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NFT를 활용한다면 A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이제 뭐 B라는 플랫폼으로 옮길 때 이제 A에서 쓰던 아이템들을 좀 이제 B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이제 좀 최악의 경우 싸이월드처럼 망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그 메타버스 생태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결국 선결 조건은 이런 하드웨어다 이런 얘기겠죠? 네, 일단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또 이제 체험한 경험들을 확산시켜야만 그 세계가 유지되는데 아무리 뭐 집을 사고 명품으로 둘러도 이제 아바타 꾸미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이제 전문가의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사업하시는 거의 많은 분들이 컨텐츠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 메타버스 안에서 100명에서 놀고 싶어도 다리가 달린 사람이 20명이 들어가면 더 이상 그래픽이 처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20명 안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옛날에 VR 산업처럼 하드웨어가 견인을 하지 못하면 중간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화이자, 이케아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 많은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각별하게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크게 늘어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역시 한국 투자로 더 크게 성장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해 3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특히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 분야 투자 비중이 늘며 질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에 주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봉쇄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투자처로서의 우리나라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높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화이자와 이케아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 24곳과 주한 외국 상위 대표들이 참석해 인센티브와 신산업 인력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대료 감면,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혁신,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고정금리로 갈아탈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사이 신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반 동안 이자 부담이 연 5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고정금리 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고정금리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7일 기준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5.78%. 한 달 반 전인 지난해 말보다 0.8%포인트나 치솟은 건데 지난 한 해 동안의 인상폭을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주담대의 변동금리 상단이 0.1%포인트만 오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도 부담인데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정금리마저 치솟자 더 싼 이자를 찾아 헤매는 대출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명당 1년에 내야 하는 이자는 16만 1,000원 늘어납니다. 주담대 고정금리가 0.8%포인트가량 올랐다는 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는 한 달 반 새 51만 6천 원이나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20년 만기 주담대 4억 원을 받은 대출자라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은 263만 원에서 281만 원으로 늘어 18만 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은행 창구에선 고정금리 갈아타기 문의가 줄고 있고 일반 고정형 주담대보다 최저금리가 낮은 적격대출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적격대출은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에 수요를 신청해 그 규모가 정해지는데 한도 소진이 반복돼도 시중은행들은 공급액을 늘리지 않아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뭐 좋은 게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를 하라고 많이 추천을 하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정부에서는 총량 규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고정금리랄지 변동금리랄지는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카카오뱅크가 연 3%대 파격 주담대를 선보이는 등 인터넷 은행들도 대출 영역을 넓히기 위해 금리 인하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인터넷 은행을 향한 시중은행 고객들의 발길은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팬데믹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는 크고 편안한 대형 SUV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모델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캠핑과 레저 같은 소그룹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3조 4천억 원 규모였던 캠핑 산업은 이듬해 30% 가까이 급증했고 이런 변화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대형 SUV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전기차로 승부수를 띄운 현대차와 기아의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아이오닉 7과 EV9이라는 이름의 대형 전기 SUV 콘셉트를 공개했는데 앞뒷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열리게 해 개방감을 살리거나 좌석을 서로 마주보게 공간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친환경차라는 이미지에 더해 캠핑과 차박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전동화 시대의 대형 SUV가 나아갈 방향성을 담은 컨셉카로 거주성을 향상시켜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최적화된 생활 공간을 구현해 대형 SUV 전기차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3열 좌석 등받이가 자동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박스 형태의 적재 공간은 높이가 높은 데다 최대 2,780리터까지 확장되면서 웬만한 짐도 부담 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2022년형 쉐보레 트래버스는 서스펜션도 국내 지형에 맞게 출시되면서 주행감도 향상됐다는 평가입니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도 이렇게 좌우의 꿀렁임이 진짜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서 운전하는 게 솔직히 편하다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리고 뭐 도로가 뭐 좁진 않지만 그래도 큰 차가 지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양쪽에 먼 차가 온다면 그럴 수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주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생각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800여 대에 그쳤던 트래버스의 생산량은 2020년 4천여 대로 급증했고 반도체 부족이 본격화했던 지난해에도 3천 대 이상 판매되면서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앞으로 대형 SUV의 국내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프리미엄 대형 SUV인 쉐보레 타호의 국내 출시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아웃도어 액티비티, 차박이라든지 캠핑을 많이 즐기시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의 사이즈라든지 적재 용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고객의 선택지를 넓혀드리려고. 이 밖에 지프는 3열 공간을 갖춘 그랜드 체로키 L을, 포드는 풀사이즈 SUV인 익스페디션을 출시하는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아왔던 대형 SUV가 비대면 소그룹 문화 확산과 함께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의 민간 출신 새 수장이 선출됐습니다. 오화경 신임 회장은 업계의 오랜 수건인 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가 제19대 저축은행 중앙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중앙회장직에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 회장이 선출된 것은 지난 2015년 이순우 회장 이후 7년 만입니다. 1960년생인 오 신임 회장은 아주저축은행과 아주캐피탈 대표를 각각 역임했고 현재는 하나저축은행 대표를 맡고 있는 서민금융 전문가로 꼽힙니다. 오 신임 회장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하와 업계 양극화 해소 등 저축은행 업계의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앙회 자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신임 회장은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회원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면 과제로서는 중앙회의 역할에 관련돼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하고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저축은행을 위한 양극화 문제 해결에 당분간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중앙회 사상 처음으로 현직 저축은행 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오신임 회장은 전문성을 무기로 업계 현안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일 공식 취임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는 글로벌 ETF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오 기자 오늘 어떤 ETF 상품 소개 들어볼까요? 네, 먼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네.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상 속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좀 보시면 요즘과 마스크를 좀 다 벗고 있네요. 예, 다르게 마스크를 좀 벗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어느 어딘지 나라입니까? 아시겠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딱 보시면 유럽 같은 느낌은 좀 드시죠? 그렇네요. 네,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예. 네, 덴마크가 유럽연합 최초로 이 방역 규제를 완전 해제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여전히 좀 있지만요. 이 오미크론이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렇게 하나둘씩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상품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ETF는 리오프닝 관련 ETF입니다. 예, 뭐 사실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완전한 리오프닝은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네.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외도 역시 뭐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적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예.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정점을 찍고 확산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미국과 영국은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가 어. 다시 좀 주춤해지는 모습인데요. 예. 반대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확산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래도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확산세가 둔화되는 시점을 우리도 좀 준비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덴마크 말고도 사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좀 비슷한 흐름 많이 보이고 있죠. 네, 많은 국가에서 방역 규제를 좀 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덴마크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방역 완화 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내의 다수 국가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요. 식당과 주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앴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시설 출입을 제한했던 백신 패스도 사라졌습니다. 네. 또 유럽 이외의 국가들도 방역의 고삐를 좀 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도 확진자의 자가격리를 10일에서 5일로 2분의 1로 대폭 줄였고요. 예. 이 대형 행사장의 경우는 백신 패스를 아예 없앴습니다. 이스라엘도 백신 패스 격인 그린 패스를 폐지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이겠지만 이런 선례들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리오프닝도 잘 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ETF 시장을 살펴보니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선전했습니다. 여행기술 관련 ETF인 AWAY가 4.7% 상승했고요. 예. 카지노와 도박 관련 ETF 상품도 4.2% 상승했습니다. 이 해외 각국에서 일상 회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행의 수요가 늘고 또 카지노 사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시장이 기대한 결과인데요. 지난주 테마형 ETF가 좀 전반적으로 좀 주춤했지만 예.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승하면서 좀 두드러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시장이 좀 리오프닝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사태 터지기 전에 예. 작년 말에 위드 코로나 지금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네. 한번 준비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국내도 일상 회복을 준비하면서 예. 뭐 위드 코로나 이제 함께 이겨 나갑시다라는 기대감이 좀 맞아요. 컸습니다. 11월을 앞두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다소 가격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오미크론은 좀 낮은 중증도를 보인다라는 점이 확인됐고요. 세계 각국이 다시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점은 지난 11월에는 확진자 수 자체가 좀 진정이 됐다면 이번에는 확진자 수가 나오더라도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중증으로는 많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품 얘기 또 들어볼 텐데 어떤 상품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좀 대표적인 리오프닝 ETF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테마형 ETF 수익률 상위 목록에서 보셨던 AWAY, 네. 어웨이와 또 다른 대표 리오프닝 ETF PEJ입니다. 이 어웨이는 ETF MG 트래블 테크 ETF로 ETF 매니저스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예. 지난 2020년 2월에 상장이 돼서요. 이제 12,000도를 채운 상품이고요. 운용 규모 2억 6천만 달러, 운용 보수는 0.75%, 테마는 여행 기술로 분류가 됩니다. 예. 네, PEJ는 인베스코사에서 운용하는 인베스코 다이내믹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 ETF인데요. 2005년에 상장돼서 17년째 운용되고 있고요. 운용 규모도 12억 8천만 달러로 꽤 규모가 있는 상품입니다. 운용 보수는 0.55%, 테마는 레저와 엔터로 분류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WAY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어웨이부터 네. 살펴보면요. 어웨이는 정확하게 말해서 트래블 테크 ETF입니다. 뭐 기존의 레저, 엔터테인먼트 섹터보다 IT 기술이 좀 더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그렇네요. 되는데요. 어웨이의 보유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좀 친숙한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그렇네요. 기업 있으신가요? 뭐 익스피디아도 그렇고 네. 우버도 그렇고 에어비앤비까지도 그렇고 요즘은 사실 뭐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여행을 온라인에서 뭐 결제하고 맞습니다. 예약하는 IT 쪽으로 또 연결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플랫폼 기업들도 많고 네. 이런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웨이는 기술적 흐름과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PEJ의 상위 보유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웨이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익스피디아와 부킹홀딩스도 보입니다. 예. 또 동시에 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또 하얏트 호텔, 저희가 호캉스로 가고 싶어하는 호텔들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런 숙박업도 있고요. 맥도날드나 시스코 같은 외식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같은 레저 기업도 있는데요. 보시면 어웨이에 비해서는 좀 전통적인 의미의 맞아요. 레저, 엔터가 좀 네. 많습니다. 이 어웨이보다는 15년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타나는 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모습인데 뭐 성향에 따라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S&P 500을 추종하는 SPY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예. 두 상품 모두 최근 한 달 동안 SPY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어웨이는 지난 한 달 동안 5.76%, PEJ는 2.44%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SPY는 마이너스 1.83%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뭐 금리 인상도 있었고요.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좀 주춤하는 동안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또 빛을 발한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급등하는 그래프 또 확인을 해보셨는데 뭐 글로벌 추세가 이렇다고는 하지만 워낙 또 변동성이 많게 또 발언 하나에 움직일 수 있는 네. 섹터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유효할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화장품이나 여행, 카지노 등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수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리오프닝 주의 특성상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의 방역 조치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미국의 경우 NBC 뉴스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각 주 정부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도 방역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도 미국의 리오프닝 관련 ETF 고려하실 때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박승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모멘텀이 명확해지고 있다. 리오프닝 관련 ETF 편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고요.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올 들어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익 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리오프닝 종목은 좀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열풍이 좀 불다 그쳤지만 예. 당시와 현재는 좀 다르다는 점 주목하시고 이 일상 회복 단계를 투자 기회로 삼고 싶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들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